예, 역사인문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뵈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국내 일본 및 미국에서의 항일 독립투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자 합니다. 예, 신동춘입니다. 네, 강석진입니다. 이재희입니다. 야, 패널이 우리 세 사람인데 이렇게 변함없이 매해마다 한 사람의 결혼도 없이 출석을 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역사 인문의 향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하고자 분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제 한반도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우리 국내에서 항일 투쟁을 어떻게 했느냐를 그 일본의 식민지 정책하고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의 항일 투쟁, 또 일본에서의 항일 투쟁,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의 항일 투쟁. 뭐 미국에서의 항일 투쟁에 안창호 선생님 계십니다만은 역시 우뚝 선부는 이승만 그 박사세요.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도 하고 활동을 하와이, 뭐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여러 군데서 일생 동안은 거기서 그 젊은 시절을 보내고 고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지만은 그 미국에서의 항일 독립 투쟁은 이승만 박사의 어떤 독립운동과 똑같이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놓은 거는 우리나라가 힘이 크면은 주변에 이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항상 주변 국가보다 약했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그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항상 희생양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조선시대부터 따져봐도 일본이 뭐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의 길을 비켜달라 정명가도죠. 그게 결국은 이제 정한론이야. 일본의 힘이 세지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는 어땠어요? 그 병자호란을 일으켰잖아요. 병자호란. 우리나라가 애교를 잘못해서 그 청나라하고 애교를 잘해야 되는데 명나라하고의 의리를 내세워서 청나라를 경원시하는 바람에 청나라가 막말로 열을 받아가지고 1월달 꽁꽁 얼은 때에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남한산성 밑에 삼전도에 와서 당시에 그 인조의 머리를 조아리게 한 그런 그 굴욕적인 사건이죠.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선이 그런 그 애침을 받았으면은 국내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왕조라는 것이 무능하고 상당히 문약했어요. 선비의 나라야. 조선 시대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정조 시대, 영정조 시대에 그 실학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정이 실학이 그 중농주의, 중상주의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이 받아들여서 개혁을 했으면 조선이 에세에 먹히지 않고 독립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정조가 1800년에 승하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리고 또 병약하고 무능한 왕들이 나서서 조선은 그야말로 서산에 지는 해와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산에 지는 해가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막 그야말로 서양 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여서 지금 나가사키가 서양의 배가 드나나 거리는 그런 항구예요. 그래서 일본 일찍부터 국제 정세에 눈을 띄고 결국은 에도 시대에도 그 문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선각자들이 많이 나와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 아주 이제 타라론 아시아를 탈피해서 그 구미로 향한다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에서를 일으켜서 중앙 집권의 그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의 강력한 국가 형성과 그다음에 이제 부국 강병책을 쓰면서 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거의 구미하고 대등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청나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본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그때도 뭐 연경 가는 것이 최대의 꿈이고 조선의 선비들은 머릿속에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시와 소설의 무대가 거의 다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만 믿고 있다가 결국 일본이 크는 걸 모르고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의해서 강점되는 사태가 났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겠습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이죠. 청일전쟁이 1894년에 그 청나라가 엄청난 강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 그냥 그 전쟁을 해보니까 완전히 종이 호랑이에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남의 나라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그 아산 앞바다, 풍도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청나라는 제압을 하고 또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는 부동항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남하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일본은 결국은 이제 러시아하고 일전을 불사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의 39도선을 경계로 해서 39도선을 우리가 먹을 테니까 밑에 니네들이 먹어라. 일본이 이거에 지금 한참 크는 나라가 그거를 수용할 리가 없잖아요. 단호히 거부하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벌틱 함대가 몇 개월의 항해를 거쳐서 대한해협으로 들어오고 뭐 여순반도 그 앞바다 대련 앞바다에 있는데 일본 함대한테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일본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꼬리를 바짝 내리면서 이미 이제 판세는 일본에 기울었는데 이때도 우리 조선 조정이 말이죠. 이 판세를 못 잊고 물론 친일파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친청파 민비하고 그 고종이 청나라에 기울었었잖아요. 그랬고 또 친노파가 있어서 악원 파천을 했고 뭐 이러면서 나라의 어떤 중심 세력이었고 제가 이제 비유컨대는 우리가 이제 화살을 수십 개를 이렇게 같이 묶어놓으면 그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화살이 한두 개면은 부러뜨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단결을 하고 대외적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외교를 잘하면은 이런 그 식민지 수모를 겪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됐다는 걸 이걸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두 개씩이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지를 기록을 했는데 일제 시대 때 그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그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으로 참석을 했어요. 연합국으로. 그러니까 1919년에 그 패전국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것이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파리 강화회의를 우리가 참석해서 조선의 독립을 알리고자 했죠. 그런데 일본이 승전국인 그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가 떠든다고 그게 맥히겠습니까? 전혀 진짜 씨가 안 맥히는 얘기예요. 예. 또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일본이 결국은 이제 대동아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서 태평양 전쟁이죠. 미국에 맞섬으로써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잘못 건드리면서 패망을 초래를 했죠. 이쪽 태평양에서는 그랬고 또 저쪽 유럽에서는 독일이 프랑스도 침공을 하고 아프리카까지 내려오고 뭐 그리스는 물론이고 저쪽에 저 발틱의 3국하고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를 전부 소련이 다 독일이 다 점령을 다 했는데 이제 소련만 남았어요. 소련을 남는데 원래 소련이 겨울에 추위가 심해가지고 한 번도 소련의 모스크바를 함락한 애국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1812년인가 거기 들어갔다가 결국은 패퇴를 하고 퇴각을 했죠. 이번에도 이제 독일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날씨도 되고 그 가을에 보면은 한 몇 개월 동안 그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 전부 진흙바닥이라는 거예요. 진흙바닥. 라스푸티차라고. 그래서 그냥 탱크가 질질 그 이동도 못하고 이렇게 호적거리면서 전쟁을 하니까 되겠습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때 독일 병사들이 네. 이 식량이 이렇게 보급이 잘 안 되니까요. 네. 너무 배고파 갖고 네. 혁대와 그 군화를 갖다가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이 뭐 히틀러가 이게 전투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완전히 독재자가 돼서 막 그 노련한 장군들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전혀 이게 씨가 안 맥히는 그 명령을 내리면서 이게 뭐 유능한 장군들이 다 뭐 항복도 하고 이러면서 독일이 이제 수렁에 빠진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독일을 하고 이제 소련이 물리치는데 혁혁한 전공을 했는데 자 재밌는 것은 전쟁에서 이제 끝나면 논공 행상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전순국들이 그걸 나눠 먹는데 나눠 먹는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기준은 뭐냐면
어느 나라가 얼마나 죽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사상자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체 죽은 사람이 한 5천만 정도 됩니다. 소련의 군인과 국민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혹시? 2,500만 정도. 굉장히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써야 됩니다. 더 써야 맞으십니다. 2,900만 명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5천만에 2,900만이면 5분의 3이잖아요. 50 몇 프로, 60%는 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소련의 이 전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반도가 이제 일본이 망하는데 그 소련에 대한 공을 인정해서 한반도를 당시에는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느냐고 한반도 전체를 먹기가 힘들고 아마도 소련에 줘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또 비극의 씨앗이 또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쭉 역사적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그 소련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이 전후에 한반도가 독립을 하면 신탁 통치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련한테 그렇다고 해서 다 줄 수도 없고 미국이 한반도를 그야말로 점령을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대국이 관리하에 신탁 통치를 하면서 적당히 상황을 좀 보자고 시간을 좀 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일본이 너무나 미국한테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본토를 이제 점령을 하려는데 일본인들이 저항이 워낙 세가지고 미국의 그때 판단은 한 30만 명이 더 죽어야 돼야 일본의 모든 섬을 갖다가 점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미국 사람들은 인명을 중시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945년 7월 17일인가 그때 그 트루만 대통령이 포츠담 회담에 참석해가지고 이틀째 날 미국에서 전보가 날아듭니다. 그게 전보의 내용이 뭐냐면 원자탄이 개발이 됐습니다. 원자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생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반도를 뭐 소련에 준다든지 아니면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미국이 빠르면은 일본한테 빠르게 항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권한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상당히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원자탄이 히로시마에는 1945년 8월 6일 날, 나가사키에는 8월 9일 날.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언제 했냐면 8월 9일 날 했어요. 8월 9일 날 해가지고 파죽지세로 청진 원산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히로히데 천황이 항복을 하니까 미국이 생각할 땐 자 소련은 거기까지다. 거기 스톱. 38선 이남은 우리가 들어가겠다 해서 38선이 그래서 거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완전한 통일이 안 되고 완전한 독립이 안 되고 분단 상황으로 간 것이 참으로 해석한 거죠. 여기서 네네네 말씀하세요. 일본이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 자금을 언제 이렇게 갖게 되냐면요. 청일 전쟁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전쟁에서는요. 그 배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근데 그 배상금을 청일 전쟁 때 청나라에서 일본이 배상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일본 전체 예산 1년 예산의 6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맞아요. 그 자금이 또 어디로 들어갔냐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에 68%의 돈을 주고 배를 만드는 기술을 군함.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세계 대전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작가님이 좋은 그 역사적 사실을 제시해줘서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결국은 독일이에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피운 나라인데 그 1차 세계대전 때는 굉장히 가혹하게 배상금을 매겼어요. 배상금을 매기고 윌슨 대통령이 뭐 민족 자결주의 이상으로 해가지고 국제연맹을 했는데 결국은 가혹한 배상 조건 때문에 이 패전국들이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거예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대제라로 나가는 거예요. 독일이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키게끔 된 하나의 원인이 됐고
그래서 미국이 깨닫기에는 이 패전국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하면은 다시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교훈을 얻고 사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패전국들을 다 지원했어요. 미국이. 그 왜 그러냐면 공산화를 막고 첫째로는 그래도 저 유럽의 마샬 플랜이잖아. 네. 경제 부흥을 다 해주면서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포용 작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역사의 교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주 포인트는 이 독립투쟁의 개개인 것보다는 우리가 역사를 보는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되겠다. 요새 제가 집에 들어가면 동물의 왕국을 새삼스럽게 많이 보는데요. 이 동물의 왕국의 약육강식의 세계가 국제정치의 모습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사람, 중국 사람 개인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 국가로 들어가면 그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철저히 국가의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자가 사냥에 매번 성공할까요? 성공률이 20%, 15%에서 2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자가 사냥에 실패해서 짤짤이 굶어 죽는 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냥에 실패하는 주된 원인은 뭐냐면 얼룩말이군 소나 이런 거를 습격을 하는데 얼룩말이 대여섯 머리를 해서 스크럼을 짜고 뒷발로 차면은 사자가 절대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이 뭐냐면 단결하는 거예요. 아까 화살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똘똘 뭉쳐서 어느 데 애교를 잘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그 약육강식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역사의 고비마다 분열을 많이 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반성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힘의 뒷받침 없는 평화 추구는 전쟁을 불러오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이 여러 나라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영국하고 맺었는데 그 미넨 협정인가 그런데 챔벌린 수상이 그 평화협정을 맺고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독일하고 전쟁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독일이 항상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쟁을 잘해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독일을 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제 떠벌렸는데 결국 몇 년 후에 독일이 체코, 폴란드 침공하면서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챔벌린 수상은 영국 정계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불명예를 안고 이게 이제 전쟁에 준비 없는 평화 추구는 결국은 상대방이 약점을 잡고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립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너무나 이 독립투쟁에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일제 시대의 그 세계 판세를 보면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5위 국가가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일본은 1920년대에 일어난 워싱턴 군축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군함을 배정을 받았는데 5번째로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땐 그 정도 받았으면 굉장히 5위로서 지위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애교관들이 못해가지고 일본이 겨우 그 대접밖에 못 받았다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일본이 그 막 군사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수상이고 이런 사람들을 암살해버려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의 그 군국주의에 대해서 할 때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그것이 그런 게 결국 이제 군국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된 이제 배경이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하나의 이게 이제 그 근거를 비축하게 된 것 같아요. 일본이 그 싸움을 잘하는 나라예요. 일본의 전국 시대가 무려 100년이 있었고 일본이 그 내전이 끝나면은 그 힘이 얼룩하겠어요. 그 조선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쳐서 일단 먹고 그다음에 대륙으로 하려는 항상 그런 야심이 있잖아요. 그런 판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청나라만 바라보고 일본은 1811년에 조선통신사라고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절단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정이 깜깜하면서 일본은 그때 어마어마한 힘을 기르고 있었다. 오랑캐라고 아주 처음부터 그냥 무시하고 그 오랑캐는 북쪽의 오랑캐도 있지만 그걸 외구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냥 밟은 차원이 있죠. 그래서 대마도를 우리가 사실 가져야 되는데 외구라고 해서 대마도를 버려버렸어요. 너희들은 상대도 안 한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중국을 믿고 너무 이 소중화 의식이 있어서 중국 다음에 우리다. 일본은 개무시한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이죠. 선비라는 것이 결국은 제가 이제 성리학이 문제라고 봅니다. 성리학이 뭐 우주 천리를 갖다 하고 하는데 너무나 이
뭐 예에 치우쳤고 이 실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그야말로 선비가 가난해도 글이나 읽고 그냥 굶어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명예스럽다 이렇게 본 거니까 조선의 경제가 발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청빈을 강조한 것이 결국 네. 그 나라가 가난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서양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신의 소명이라고 보고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고 그 근면 성실하고 자본을 축적한 계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라가 쇠망하면서 남의 나라한테 일본은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하고 흡사하게 생겼어요. 인종이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욱이 상당히 치욕적인 거예요. 같은 그 비슷한 옛날 고대 백제나 이럴 땐 다 우리가 문화를 전수를 했잖아요. 일본 사람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렇고 결국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점치고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 내부의 싸움만 하지 말고 좀 크게 보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조선이 패망한 그 1890년대 그 상황이 지금도 국내에서 재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 세계를 봐야죠. 세계는 지금 부국강경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국내에서 항일 투쟁. 1910년대에는 한일 합방이 직되면서 헌병 정치를 했어요. 헌병은 무력에 의한 통치죠. 이제 눈에 띄는 건 토지 조사 사업인데 일본이 그 조선이 국유지가 많이 있었어요. 국유지를 전부 자기들이 편입해서 자기들 귀족들한테 나눠주고 전부 하면서 또 일부는 친일파에 주면서 그런 세력들을 일부러 양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그 토지를 잃은 그 농민들이 네. 만주로 많이 갔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다 나왔죠. 일본 만주 10회제로 했고 이게 이제 일본인한테 많이 주면서 우리가 이제 자본 형성이 그리고 이제 이 뒤지게 당시 그 됐습니다. 농민들 가운데 토지 문서 없이 그냥 그냥 이 땅은 내 땅이고 이 땅은 우리 조상이 준 땅이다 해갖고 그렇죠. 그런 서류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다 뺏겼죠. 그러니까 이 토지조사 사업인데 거의 뭐 남아있는 사진이 이런 것인데 일본이 이렇게 하면서 다 우리나라를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해사령을 공포해서 해사를 설립하려면 총독의 허가를 맡도록 한다. 조선교육력 중요하죠. 우리 한국의 지리와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고 일본의 수신과 일본어를 강제로 가르치겠다. 탄압에 못 이겨서 해외를 망명하고 거기서 군대를 조직하고 신문을 만드는 등 국권 회복을 도모했지만 일제의 그 강하게 뻗어가는 세력 팽창에는 사실은 정말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이렇게 솔직히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편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게 많아서 사회운동이 많이 있었는데 또 제1조선인들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 헌병 정치를 토지를 수탈을 더 했고 이것이 오히려 한국인의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저항 의식이 폭발해서 3.1 운동으로 3.1 독립운동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대에는 3.1 운동 이후에 자 이렇게 무력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식민지 통치가 어렵다는 걸 반성을 하고 문화 통치라는 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화 통치의 핵심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던 한글의 신문 잡지 발행이나 집회 결사도 일단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한다. 약간 유화 정책을 쓰는 듯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변한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그 기만적 해유 체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산미 증산계 쌀을 많이 증산한다는 게 말이 좋지만 결국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생산력을 증대시키지만 그 증대분을 전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간 것이다. 쌀 수출항으로 어디가 유명하죠? 군산하고 목포하고 그래서 군산하고 목포에 아직도 일본식 건물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다 쌀 가져가느냐 거기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제 그 통치하에서 또 배운 것은 뭐냐면 새로운 농법, 근대식 농법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새로운 또 과일 종자, 곡식 종자 이래갖고 식량
증상 같은 것도 새로운 또 농법이 많이 또 그 실시가 됐었죠.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일본의 식민지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가져갔다. 일본 사람이 주장하면 우리나라는 펄펄 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일본이 이미 우리보다 상당히 앞섰잖아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하는 데서도 자기들 행정 시스템이나 산업 발전을 어느 정도 가져와야 이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나 뭐 일본이 일부러 기여한 건 아니고 자기들 식민 통치에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근대적인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볼 네. 때 일제 36년 식민지를 통해서 한국이 어마어마한 근대화가 그 30몇 년 동안에 급속하게 비축이 됐고 민족 의식을 자주정신을 또 깨닫게 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플러스 식민지 의식이 지배가 있어요. 되면서 자주의식을 뭐 선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또 무장 투쟁은 이제 주로 이제 만주 시베리아 연해주 거기서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 25년 사이에 무려 3,929회라는 그 전투가 있었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어쨌든 우리 민족들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무능해가지고 잊어버렸지만 그 국권 회복을 위해서 저렇게 계란 울고 바위치기 싸움이라도 저렇게 치열하게 한다는 게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의식을 우습게 보는 걸 갖다 고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 임진왜란을 그렇게 처절하게 네. 피해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00여 년 만에 네. 일본의 그런 굴욕적인 역사를 다시 반복했다는 게 그건 사실 일본 탓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자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오늘 그겁니다. 조선이 그만한 침략을 받고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뭐 얘기했지만 사실 그 유생들이 저 대한문 앞에 가서 위정척사라고 해가지고 서양 걸 갖다 무조건 배척하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신미양요, 병인양요가 있잖아요. 그는 이제 하나는 미국이 이제 제너럴 셔먼으로 해서 신미양요가 돼서 나중에 다시 온 것이고 병인양요는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서 했는데 둘 다 우리나라가 운 좋게 그걸 패퇴를 시켰는데 차라리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적당히 문을 열어주면서 미국도 끌어들이고 프랑스를 끌어들이고 열강이 전부 한반도에서 와서 어느 절대 강자를 안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렇게 되면 독립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방 세력, 해양 세력을 좀 분산시키면서 네. 그 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외교적 전략의 그 기회를 놓쳤는 게 놓쳤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국민들한테 그 이게 문호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참 간접 알려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일본은 철저하게 그걸 했거든요. 문호 개방을.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너무나 이제 문을 닫고다가 한꺼번에 미국한테 일본한테 결국 강화도 수요 지역에 있잖아요. 거기서 문을 한꺼번에 열면서 일본의 원사이드한 게임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네. 그 일제 시대 때 또 특징은 우리 독립운동이 그 좌우익으로 뭐 나뉘어지기보다 좌익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고 우익도 뭐 있고 이런 식으로 우익이 안 그러고 그때 이제 민족 지도자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게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좌우의 갈등이 많아서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60 독립만세 사건, 3.1운동은 저 고종이 승하해가지고 3월 3일 날 그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3.1절이 된 것이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왕인 순종이 승하한 거를 26년에 해서 독립만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학생운동은 29년에 일본인 남학생이 우리 여학생을 모욕한 것이 계기가 돼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됐다. 뭐 참. 치안유지법으로 해서 조선공산당이 또 해산이 됐고 신간에도 31년도에 해산이 됐다. 우리가 또 네. 이렇게도 좀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화가 안 됐었으면은 공산화가 됐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지식인들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었고 누구나가 다 잘 살고 공평하다는 그런 새로운 그런 사상과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환상을 갖고 왜냐하면 있었죠. 기독교나 천주교도 만인 평등 사상을 했잖아요. 그게 약간 이제 그게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또 공산당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게 있는데 그때는 지식인들이 너무나 이 통찰력이 부족했다 그럴까 경험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주
꽤나 유식한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많이 경도가 돼 있었는데 결국은 저는 그래요. 사상이나 이념이라는 걸 이론 자체로 평가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 이념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져야지. 소련이 7, 80년 동안 그 실험을 했잖아요. 결국은 소련이라는 나라는 민간한테 전부 권력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독재자 한 사람한테 권력이 돼 있고 전부 국가 목적으로 모든 산업을 하다 보니까 경공업이 발전이 돼서 국민들 생활은 형편없고 미국하고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를 보여주려면 그 위성 국가를 다스리면서 어마어마한 군비를 썼는데 결국은 경제력이 미국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했지만 때는 또 늦은 거예요. 그것도 서산의 기운을 해처럼 1990년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을 안다는 거 우리는 역사적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공산당은 이론으로 따지면은 정말 그거는 뭐 이상한 이론이 너무나 많습니다. 80년, 30년 이후에 대공황은 모든 나라 세계 그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한테 타격을 입혀가지고 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로 더욱 착취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상승, 소장료가 또 비용 상승을 해서 이런 농민들이 유랑을 하면서 소작과 화전민이 격증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만주나 연해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이제 만주사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이게 일본이 하는 수법은 항상 전쟁의 구실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만주사변은 그 만철 선로를 폭파했다는 트집을 잡아서 한 건데 이 미국이나 영국을 볼 때 일본이 만주까지 집어삼키는 거는 그냥 대충 봐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거는 일본이 오버한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이제 브레이크 걸면서 결국은 일본이 못 견디고 일본이 왜 못 견뎠냐면 일본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자원이 없어요. 뭐 석유나 주요한 나라가 없으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식민지를 또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이 아니라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네. 일본의 그 군국주의가 그렇게 계속 이제 아시아까지 이제 그 집어삼키면서 일본의 그 팽창되는 그 군사력을 막기 위해 갖고 석유 보급을 끊기 그렇죠. 끊었단 일본이 석유를 상당히 의존했어요. 미국에. 근데 이제 일본의 야욕을 알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복수라고 그럴까? 그 그거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지. 뭐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기서 멈췄으면 그냥 되는 건데 그 군국주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해보자. 국민들을 선동해서 히틀러하고 비슷하게 간 겁니다. 나치스하고 결국은 그게 일본 국민들이 그 천황 의식 뭐 이런 그 복종 의식 때문에 너무너무 희생을 많이 강요당한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게 지금 전쟁을 하려면 공업화가 필요해요. 공업화가 되면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주로 북쪽에 공업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6.25 일으킬 때 김일성이 이미 북한에 그 탱크를 생산할 수 있고 총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다 있었는데 남한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공업지구를 갖다 일본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일본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 수행하기 우리나라에 뭐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일본의 그 식민지가 영원히 갈 것으로 그때는 다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수탈 정책, 민족 말살 정책. 제가 평산신시예요. 평산시가 이제 평산이 일본 말로 히라야마 그런 식으로 창씨 개명을 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뭐 우리의 그 근본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우리 식민지의 우리 조선인들 말이죠. 일본 천황의 신하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철저한 그게 군국주의가 된 거죠. 황국 신민의 맹세. 우리는 황제 폐하의 신하로서 등등등 맹세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일본이 이 당시 내건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내선일체. 내선일체. 내선은 자기들이 내고 선은 조선이잖아요. 일체화돼 있다. 뭐 그럴듯하잖아요. 똑같이 근데 대접이 틀린 거니까 취급이. 일본이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을 2등 국민으로 쳐줬다는. 2등 국민. 그래도 이 동남아보다는 우리가 조금 네. 좀 나은 거지 그게. 그래도 자 뭐
여기 그리고 문화 창씨개명에 예, 예, 대해서 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우리나라의 80%가 창씨개명을 했답니다. 80%가 네. 예예예. 그러니까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언제쯤 얘기하려는데 그 진짜 우리 소위 친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솔직히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네. 자, 그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가 일본이 엄청나게 융성했을 때 식민지 지배가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럼요. 일반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일본 학교에 가고 유학도 가잖아요. 또 박정희 같은 분은 또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만주 육사를 가고 일본 육사까지 했어요. 아니 그- 제가 태어났는데 예. 저는 조선인이지만 조선이란 나라가 없다면 그렇죠. 이 정신 세계가 어떻겠어요? 자, 근데 자기가 배운 게 단데 맞아요. 그러니까 친일이라고 하면은 이완용이 같이 나라를 팔아먹고 또 네. 일제 시대는 헌병이나 형사처럼 아주 고약하게 우리 조선인을 탄압하는 그런 일본의 앞잡이로 하는 사람들은 친일파로 볼 수 그렇죠. 있지만 지식인들이 일본의 정책에 그냥 순응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친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난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국가가 잘못해놓고 국민이 할 수 없이 사는 걸 가지고 뒤에 우리 저 조상들 말이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 후손들까지 친일파로 하는 거는 우리 민족을 결국은 뭐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 공부를 하고 자식들을 네네. 또 공부를 시키고 이러는 것도 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등 국민으로서 할 수 없었던 이때에 내가 일본인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걸 알고 조금 더 일본인보다 내가 낫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 사람들을 왜 친일로 매도를 지금 말이죠. 하는 남을 친일파라고 뭐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할아버지나 그 위가 친일파라고 드러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아니, 누구한테 돌을 던지냐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친일파라는 돼요. 예. 그 잣대가요. 정말 고무줄처럼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권에 따라 그 기준이 다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이 그냥 친일파로 낙인 찍으면 뭔가 이렇게 그게 자기한테 이제 이득이 됐을 때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미국도 그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싸웠던 일본과 독일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판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일제하에서 그렇게 생활을 한 걸 가지고 그걸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성적이지 않고 이게- 다분히 이게 감성적이에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잠깐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요. 태백산에 엄청난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가보면 나무들이 울창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있는 나무 50만 그루를 지금 베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네. 일본 종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본 종자의 나무를 벤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 울창한 숲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이 무슨 그게 자연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거기는 심어져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 4대강의 보를 갖다가 돈을 880억을 들여서 파괴한다는 거, 뭐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한 것이죠, 그런 거는. 네. 말이 되는 일을 해야지. 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예. 그 뭐 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니까 공출제도에서 뭐 절의 종이나 가정의 식기에 소나무에 있는 송진을 다 캐가지고 막 진짜 국토가 황폐할 정도로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징병제도 44년에 1년 동안에 20만 명 이상 또 징용 있죠. 징용은 강제 노무 동원되잖아요. 44년까지 44만 명 이상이 징용이 됐다. 이게 뭐 식민지 지배에 그 정말 처절한 거를 다 하는 겁니다. 저희 전쟁 목적이 아버님도 네. 이 일제 시대 때 네. 2차 대전 때 징병돼 갖고 음. 해군으로 갔다가 살아남아서 돌아오셨죠. 그럼 저희 일제 할아버지들 네네. 일본 자 그럼 일제 시대 때 징병이 돼가지고 일본 군대 그 봉사하면 그것도 친일이겠네요.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체국으로 됐다고 해갖고 그것도 또 진짜 네. 아니, 저희 외할아버지도 일본 진영 가셨는데 해군으로 가셔가지고 말을 키우다가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는데 일본에 저 일제 시대 때 뭐 수천 개가 있는 거죠. 수만 개. 그래서 참 계란의 바위치기 같은 그런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는 거, 그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선배님들의 고귀한 참 정신이 아닌가. 애석하게도요. 네.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이 생겼고 했는데 봉오동 천산리 전투를 치르고 나서 자유시 참변이 있었잖아요. 그때 자유시 참변 때 거의 다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책임자였던 서진이란 분이 자결을 하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고 인원으로 봤을 때에는 그 최고 인원이었을 때가 자유시 참변 직전에 한 3,5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 이제 해도 그 수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예, 엄청난 탄압을 네. 받고 죽고 하면서 네네네. 또 일어나고 참으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을 거쳐서 이 네. 우리 선배님들이 고귀한 희생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쟁을 한 것이 중요한데 그 친일파로 몰아서 지금 이렇게 국내를 분열시켜서 되겠느냐? 그게 언제 전에 일어난 겁니까? 한 80년 이상 됐잖아요, 벌써. 예, 참.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죠. 자꾸 과거를 해서 역사는 어떡하겠습니까? 지워지는 게 아니죠. 네네. 역사는 기억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교훈을 교훈을 얻어야죠. 교훈을. 네, 맞습니다. 배우고 네. 네. 교훈을 네. 얻지 못하면 다시 그 수렁으로 빠지는 게 역사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역사를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뭐 이상한 거로 인해서 편향된 이념을 심어주고 하는데 역사를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배우면 저는 95% 이상이 현재와 미래의 답이 다 역사에 있다고 봅니다. 네. 저 진짜로 확신합니다. 지금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 신민의 사건은 이제 11년에 일어난 민족 지도자 600명을 검거하고 105명이 기소됐다. 예, 뭐 탄압 사건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의열단의 항일 투쟁. 제가 오늘 하는 거는 만주 연해주는 않고요. 국내, 일본,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하는 걸 알고. 자, 여기 뭐 아나키스트라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영화에 그 암살이라고 있는데 암살이라는데 이게 지금 그 김원봉 씨 요새 소위 이제 문제가 되는 김원봉 씨가 해방 이후에 북한에 가서 고위직까지 됐는데 일본에 항일 투쟁을 했으니까 독립유공자로 할 것이 아니냐. 오늘 제가 역사 모임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북한에서 하는데 좀 남한에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하면 국민의 세금이 여기 유공자에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북한의 그 고위 인사를 갖다 우리가 그거를 지원한다. 그거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요. 국민의 컨센서스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거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네. 되면 원리도. 6.25에 대한 배상까지 해주라고 아니 하지 그거는 뭐 않겠습니까? 이거 그거는 미친 거 뭐 아닙니까? 그럼 인민군들한테도 다 해줘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가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고 이게 무슨 헌법입니까? 자, 그 정도 하시고 의열당의 항일 투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키스트라는 건 약간 공산주의적 성격이에요. 그 당시에는 네. 예, 무장 독립 아니, 정치인데. 공산주의라기보다는요 무정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사회주의 이념에 많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원래 공산주의가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부가 없는 거로 지향을 했거든. 공산주의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부정부주의자들이 거예요. 많았었죠. 황제가 돌아가시고 이제 다른 세력들이 계속 난무하고 이러니까 이 이제 정부 없이 가겠다 하는 층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건 말이 그렇지. 이게 정부 없이 주요 투쟁을 한번 보시고 의열단 이게 사진이 이렇게 근사하게 코트까지 입고 나름 뭐 아주 멋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의열단이 한 게 많이 있는데 넘어가기로 하고요. 나석주가 근데 잠깐 이제 네, 얘기하면요. 이때 당시에가 가장 이제 독립운동사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 기분 좋은 사건들이 가장 많잖아요. 이때 일본 뭐 경찰서 폭발을 던지고 막 이랬을 때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때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당시 막 10원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김상호 예, 뭐 이런 사람들 종로경찰서 폭탄 20원, 특전 사건. 30원 막 60원까지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네. 이승만 대통령 얼마 붙은지 아세요? 30만 불이 붙었어요. 30만 불은 지금으로 해도 3억인데 그 당시 돈으로 얼마겠어요? 내가 보기엔 한 김구도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김구도 보상금이 어마어마했었죠. 네, 그게 근데 100억 단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100억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자,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 수탈의 총본산인데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아주 건물은 영원한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건물을 어마무시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 조선 총독부 건물도 그렇고
영국이 네. 식민지에다 건설하는 그 건축물. 아니 그러니까 건설할 때 네.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무슨 동인도 주식회- 회사, 예, 예. 동인도 회사. 그 회사를 본따서 그것도 만든. 아, 그렇죠. 그럼요. 나중에 다 일본이 벤치마킹을 어디서 네. 했어요? 맞아요. 주로 독일에서 많이 했고 독일, 영국 이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똑같아요. 동인도 회사가 옛날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유행을 해서 네. 7, 8개 국가가 동인도 회사를 했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도 했고 뭐 심지어 오스트리아까지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서울에 생긴 건데 뭐 대단하잖아요, 건물이. 네. 지금으로 을지로 봐도. 입구인가 거기 네네.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없죠. 그 자리에 그 외환은행 본점이 네. 들어있죠. 신간의 사건은 31년 5월까지 지속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좌우합장 독립운동 단체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신간회가 자체 해산을 하게 됩니다. 4년 만에 해산했어요. 1930년 이후에 국내 항일 투쟁은 이게 이제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이제 체포 투옥이 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학도병, 징병의 거부와 탈출 이런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끌려가면 죽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도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그다음에 이제 민족문화 수운동으로 조선어학회 사건 등등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 항일 비밀결사 수많은데 뭐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 송죽회 이런 단체들이 대표적이긴 한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없는 단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의 항일 투쟁, 우리나라 3.1 운동이 이제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 전에 2.8 독립선언이 있었어요. 네. 2.8 독립선언이 일본에서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한 거예요, 그게. 예. 여기에 이제 일본에 당시 유학했던 여학생들이 김마리아, 나혜석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담을 했어요. 1920년 이후에 아나키스트 활동은 이제 그때는 뭐 항일하고 반공산주의 또 노선했다고 그러네. 이게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모르겠고. 이 중에 가장 유명한 네. 분이 이희영 선생님. 아, 이영 선생. 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박렬 사건이 또 굉장히 유명해요. 박렬은 1923년에 이제부터 비밀 결사를 조직했는데 일본인 연인이 가네코 후미코가 있었대요. 함께 23년에 히로히토 황태자의 혼례식 때 암살을 기도한 죄로 체포가 돼가지고 22년 2개월을 복역을 하고 해방 후 미군에 의해서 석방이 됐대요. 이 박렬 사건. 예. 이봉창하고 이제 윤봉길 의사의가 제일 적인데 이봉창 의가 일본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인 애국단에 가입을 해서 그 자금을 재미동포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도 지원을 받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봉창 선생님. 32년에 일왕 히로히토의 행렬이 나타나자 수리탄을 투척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류탄이 그 메이드 인 차이나여서 폭발이 안 됐죠. 아 그런 거야? 중국제가 그래서 불량했구만 그때도. 중국가 그 거기다가 항의했어요? 네, 중국에 항의를 해가지고 아이고, 참. 그 다음에 폭발력이 엄청난 그 폭탄을 받아서 윤봉길 의사가 아 그랬구나. 던졌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거사가 미수가 됐어요. 결국 이제 이봉창 의사는 체포가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이제 그 윤봉길 사건은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을 해서 7명이 죽거나 부상이 당했죠. 당시에 뭐 대단한 그 실학과 대장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윤봉길 사건이 중국인들한테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봉창 선생님하고 윤봉길 선생님 같이 묶어서 봐야 합니다. 그렇죠. 1932년에 같은 해에 일어났어요. 일본에서는 실패했고 중국에서는 다행히.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활동한 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죠. 자, 이승만의 전기를 빨리빨리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찍이 이제 배제학당에서 서재필하고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이미 서양사 국제정세 특강을 하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념을 익혔어요. 이게 대단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가 되는 학습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그 교육을 선교사들한테 다 네. 교육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그때 19세, 20세까지는 이거를 이제 배제학당에서 배우기 전에는 한학자였어. 한학자. 이승만이 굉장히 한약을 많이 배워서 지금 보면 그 한문을 엄청나게 잘 씁니다. 예. 만민공동의 연설. 예. 그다음에 자, 만민공동의 이후에 이승만이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파의 고종 폐운동이 연루돼서 투옥이 됐어요. 이때 이제 투옥됐을 때 독립정신을 집필했는데 1904년에 민영환 등의 혁신파가 잡게 되면서 5년 7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민주화 운동을 이때 벌써 일으켜서 투옥이 된 그런 성각자적인 인물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승만 박사가 어디에 계신 분인가요? 제일 왼쪽. 제일 왼쪽이죠. 제일 촌사람 같이 생겼어요. 여기 망태기 들고 이때 아마 감옥에서도 노동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망태기를 들고 어떻게 이런 사진을 그 당시 찍을 수 있었는지 참으로 보면 기기묘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 그 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 네. 있을 때 언더우드하고 네. 아펜셀러가 도와준 말이죠. 면회를 가 면회를. 면회를 자주 가요.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이제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선교사들한테 교육을 받아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가 유창했어요. 영어 연설을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 배운 영어보다 우리는 영어를 평생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잘 못하는데 이때 불과 몇 년 배워가지고 영어 연설을 사전도 만드셨죠. 영어 사전을 만든다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 속에서 하다가 이게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한 게 이제 독립정신인데 그럴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영어를 또 했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영어도 최고급 네. 수준의 영어를. 네, 나중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영어로 쓴 책이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를 네.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죠? 그분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그분한테 영어를 배우고. 자, 오늘도 이제 갈 길이 멀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유학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6년 만에 학사, 박사, 석사를 다 했습니다. 이게 뭐 저기 조선 청년한테 그렇게 빨리 뭐 미국이 특혜를 베풀어서 좋겠습니까? 워낙 뛰어난 거니까. 이 국제정치학 박사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받았는데 그 스승이 윌슨 대통령이에요. 나중에 윌슨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맥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이미 이때부터 미국에 유학 가서도 일본의 이중성, 침략 야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 독립 보전에 도움을 요청을 했죠. 이제 1910년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YMCA에서 뭐 하고 기독교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미국에서 장인환 전명훈 의원은 또 스티븐스가 또 친일 발언에 격분해가지고 예, 그 장인환 의사가 권총 3발을 발포를 했는데 스티븐스는 약간 죽고 전명훈은 죽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의거 사건이 하나 있었고, 자 이승만의 이제 한일 합병 이후에 독립운동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유학을 마치고 조선에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다시 이제 1913년에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경선이가 조선의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에 체류하라 그래서 귀국을 단념하고 하와이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와이 정착에서도 또 교육 활동과 실력 운동 양성을 전개하게 되죠. 자, 박영만 씨가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열심히 같이 일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좀 사이가 벌어져서 이쪽 상해 쪽으로 와서 죽었어요. 암살당했어요. 박영만.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이제 이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하와이 섬에서 수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독립정신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성 감독 감옥의 수감시에 순 한글체로 집필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금서였죠. 일본 제국주의 때는 이게 이제 하와이에서 처음 출판되고 또 이제 요즘에도 93년 또 2012년에도 출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의 독립정신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정신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이 양반이 배제학당에서 선교사 교육을 받아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모든 것의 근본을 기독교로 해야 된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밑에 6가지는 통상하고 신앙문을 익혀야 되고 애교를 잘해야 된다. 애교를 잘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여기 방점이 찍혀 있는데 강대국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자, 최강국인 미국도 전부 군사 동맹을 세계 각국하고 다 맺어 있어요. 가상적인 적국, 뭐 특히 적국이라 하면 솔직히 지금 미국의 적국은 어디겠습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예, 그런 나라가 주요 적국이에요. 이런 나라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원래 인명 중시 상에 강해서 자국민의 인명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동맹을 맺어서 싸워야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도덕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독립 정신에 도덕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도덕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모든 것을 돈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사례는 너무 많지만 일일이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유를 존중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자유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뺏기면 되찾으려면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마취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이제 1차 세계대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연합국으로 참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국 전승회의에서 농공행산을 논하는 자리에 식민지 무슨 대표가 가서 독립을 떠들어야 그게 약발이 맥히겠습니까? 안 맥히겠습니까? 안 맥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승만 박사, 민찬호, 정학영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니까 미국에 살던 이 사람들이 여권 발급을 거부당하고 대신에 상해에 있던 김규식 박사가 겨우 가가지고 거기서 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차찬 속의 태풍이고 너무나 우리로서는 힘이 붙이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것들을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찾아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도 있고 해서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미국 동지들도 구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주기 바란다 하면서 1918년 12월이니까 3.1 독립운동 나기 몇 달 전이잖아요. 이미 이렇게 밀서를 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인천 김성수의 이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명신 씨 유명했잖아요. 옛날에 중앙대 총장했죠. 이분이 여기 책에서도 밝힌 것처럼 상해를 통해서 그 이승만 박사의 메시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모든 역할을 거의 그 선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이때 임시정부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만 대충 알고 있지만 여러 군데서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그 연해주 프리모르스키라고 그게 노령 임시정부라고 해요. 그다음에 상해가 제일 이제 우리나라가 유명하긴 한데 거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길림성, 인천, 그다음에 경성에서 된 게 한성 임시정부예요. 이 제가 굵은 글씨로 쓴 게 이게 3대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이때 모든 임시정부에 이승만은 뭐 국무총리 뭐로 다 끼어 있습니다. 전부 헤드가 돼 있어요. 그만큼 이승만이 확립되게 알려졌고 애국운동을 주도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러 20년인가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명색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러 가는데 현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장의사 오익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중국 노동자들 쿨리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철도를 건설하다가 캘리포니아 보면은 미국 동부에서 서부를 연결하는 중청. 그 쿨리가 죽으면은 그 유해를 또 관 속에 묻어서 중국 본토로 보내주는 그게 있었대요. 그게 화물선인데 그래가지고 끼를 낸 것이 그 화물선 내에서도 관 속에 묻어가지고 갔다는 게 슬프기도 하고 비장하기도 하고 너무 처참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갔다는 거 이거는 참으로 참 가슴 깊이 되새겨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잘 아시겠지만 한일 독립투쟁의 구심점이었던 건 사실인데 그 우파와 좌파가 그냥 끊임없이 분열을 하고 반목과 갈등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제도 했다가 내각 책임제도 했다가 집단지도체제, 주석제 여러 가지 하면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이동영, 김구, 이승만 다시 이제 또 김규식 뭐 이런 식으로 김규식이 이제 부수석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임시정부가 얼만큼 이사를 했는지 대충 아세요? 20번을 이사를 했어요. 20번. 그러니까 돈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개석 정부하고 비슷하게 거기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장개석 군대가 공산군대에 쫓겨서 가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동을 한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아, 참 이게 슬프고도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자, 애교의 신 이승만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건 미국의 평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가가 아니다. 애교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교를 뭐 했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다음에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왜냐하면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전후에 우리가 농공행상에서 배제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독립운동 광복군을 조직하니까 미국에서 무기를 대달라.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인정해야 된다. 그 국제회의 있잖아요. 카이로 회담, 뭐 테헤란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 군대에서 전부 이제 로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19년에 그 대한공화국 대통령 이름으로 여러 나라에 그 한국의 독립 선포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했어요. 미국이 애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애교는 미국을 중심으로 그때 계속 있었습니다. 김규식이 처음에 구미위원장이었습니다. 89년에 일어난 그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한인 자유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연설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시가지를 행진했는데 뭐 밴드도 보이고 다 보여요. 굉장히 참 그 시대에 이렇게 조직을 해서 했다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에 굉장히 의외로 많이 갔어요. 그때 보니까 임정 구미위원회 미국에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구미위원회가 그 이승만은 또 뭐냐면 그 미국에 같이 있던 김규식에게 그 한국인 교포들로부터 공채금과 의원금은 징수하는 역할을 해서 이 심지어 공채까지 발행했어요. 공채까지 해서 상해 소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선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네. 샌프란시스코에 옛날엔 그걸 상향이라 그랬죠. 샌프란시스코. 아 상항. 예. 그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있었고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이 독립 그 상해 임시 정부에서 발행한 그 국채를 많이 샀어요. 아, 그래서 큰 힘이 됐죠. 어쨌든 임시 정부는 그 애교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고 애교 활동의 주된 목표는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한 미국입니다. 그렇잖아? 식민지를 가지고는 영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말빨이 안 맥히는 거야. 미국은 식민지 지배에 그렇게 목을 맨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나라 미국한테 매달려서 정말로 우리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이제 주목할 만한 논문이 있어요. 90년 전에 이승만 박사가 쓴 공산당의 당부당. 이거는 소련의 볼셰비키 정권이 1917년에 탄생을 했어요. 불과 공산정권 등장 6년째 발표한 논문인데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지식인들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경도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승만이 서방 진영 사실상 최초로 공산주의 모순을 분석을 해서 그 종말을 예고한 비판자가 됐다. 그 나중에 저 저펜 인사이드 아웃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리라는 걸 예언했는데 이거는 공산당의 종말을 이미 1923년에 했어요. 굉장히 그 해안이 뛰어납니다. 천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 프랑스의 어느 사회학자는요 스탈린에 의한 그 수능의 그 공산화의 그 산업화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로 예측을 했었다고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의 당부당이라는 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좋은 점은 그 당시 미국 이승만 대통령도 평등하다 이런 걸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평등하다는 거, 봉건주의 왕조 체제 오래 있었으니까 평등한 게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부당한 것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 공유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자본가 없이 지식계급도 안 된다, 종교단체도 안 된다. 예? 이게 나중에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고 이게 공산주의의 무정부주의예요. 이게 애나키스트가 된 거예요. 그 이렇게 1923년에 쓴 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는 사실 공산주의 나라 그 체제 사상 이게 아직 검증이 안 검증도 안된 된데도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네. 정확하게 통찰을 하고 예언을 했네요. 자, 김구 선생하고 차이점은 김구 선생은 항일 무장 테러리즘 이쪽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 비현실적인 저 박사는 수준이죠. 애교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독립군이 생길 때는 그 이제 강력하게 그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고 임정에 오히려 촉구를 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잠깐만 이제 1917년 오케이. 그 소련의 그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그 뒤에 돈을 대준 게 누구냐면요. 소련 공산주의자들한테 돈을 대줬던 게 일본이에요. 일본 정부 1년 예산의 5%를 지원을 했답니다. 왜 공산주의를 일본이 지원했어요. 왜 지원했죠? 그때 이제 그 언제더라? 일본이 7만 명의 군대를 자유시 참전 전에요. 7만 명의 군대가 이제 소련을 쳐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소련이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이 철길 위주로 가서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했는데 소련하고 싸우다 보니까 소련이 일본한테 이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 협상을 하는 와중에 이제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때 돈을 준 것보다도 그때 협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군을 물러날 테니까 너희가 그 조선인들을 처리를 해라 해가지고 자유시 참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소련 공산주의자들한테 일본 정부 예산의 5%가 지원이 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활동하는 돈이 그 돈이었고 나중에 그 돈의 힘으로 1917년에 그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에 나중에 1925년인가 그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반이 이제 소련에 그 거기서 돈을 200만 루블인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독립운동에 안 쓰고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군가가 항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물러나게 돼요. 뭐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이우지 갈려가지고 서로 막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자, 여기 이제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뭐 거를 이제 한 거예요. 방송도 하고. 예. 자, 김구가 이승만에 대한 자금 지원 소신. 자, 우측에 보시죠. 우남 선생 해서 돈 좀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 당연히 임시정부라고 써 있잖아요. 예, 편지지에. 애교 애무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그 저기 미국에다가. 그래서 애교위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934년에 이승만 박사가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그 프란체스카 도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호주댁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호주라는 건 오스트레일리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리아로 알고 호주댁으로 불렸다는 게 굉장히 코믹한 일이에요. 어쨌든 프란체스카 여사가 일생 동안 이때 33살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25살 많은 59세였어요. 요새 25세가 대유행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멜라니 여사가 24살인가 5살 밑에 연하고 또 프랑스의 프랑스 대통령은 매크롱 대통령은 또 25년 연상인 그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 자기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살아요. 그래서 막 이 위대한 지도자들도 굉장히 파격이 많았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멜라니 여사하고는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비슷해요. 멜라니 여사하고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멜라니 여사 아주 젊지. 예. 자, 프란체스카 여사 이게 정말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어요. 끝까지. 예, 하와이의 그 마지막 죽을 때 요양병원에서 또 지극정성 간호도 하고 이렇게 참 낯선 이국 땅에서 만난 제네바에서 만났어요 처음에. 그래서 만나서 미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했죠. 자, 이때 이제 너무나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한국의 독립에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강조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39년에 조선에 입국해가지고 YMCA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일본 일제가 그 체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들이 또 보호를 해줘서 그때 이제 하고 또 다시 나왔어요. 참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국제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금 있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는데 이 양반이 불행하게도 해방을 못 보고 193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주로 그 인재 양성 교육을 통해서 또 그 산업을 일으키는 그 민족 개조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반복을 놓고 무력 투쟁, 민족 개조, 애교 독립론으로 나누는데 이 양반은 민족 개조론에서 우리가 약간 교육도 하고 하면서 흥사단이 유명하죠. 흥사단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또 큰 독립운동가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1940년 2월 1일에 이승만이 김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때 이제 지금 미 육해군은 은밀한 준비에 열심입니다. 뭐냐? 은밀한 준비는 일본하고 싸우는 그런 그 준비에 열심이라는 게 우리를 향해 아래와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미일 전쟁이 벌어지면 도움을 바란다고 합니다. 하며 일본군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계획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애교 투쟁도 했지만 이 군사적으로 필요하면 이것도 해야 된다고. 완전 극비. 그런 거죠 이게 그런 겁니다. 네네네. 뭐 저펜 인사이드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펜 인사이드 아웃은 1946년 1년 6월 영문으로 출간된 적인데요. 내용은 일본이 뭐 결국은 사무라이 정신 또 일본 천황폐하를 숭배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배신하고 미국을 공격할 수다라는 저기를 했는데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미국 사람 중에서. 근데 결국은 6개월 후에 12월 7일 날 진주만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미국이 깜짝 놀라서 이게 누구야?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알려지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이 마지막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고 미국의 요구를 했지만은 임시정부 승인 요구에 대해서는 그 김구 선생은 중국 정부한테, 장개석 정부한테, 또 이승만 박사는 미국 정부한테 계속 요구를 했는데 다 거부당해요. 강대국이 한반도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임정을 미리 승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후의 상황을 자기들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 승인을 하면 독립을 시켜줘야 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이게 강대국의 장기판이요, 강대국의 체스 게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애교 활동을 하면서 결국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큰 그 족적을 남겼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카이로 선언이나 이 국제회의 어떻게 이제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할 건가 하는 그 주요 논의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 부분들이 다 일본의 식민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일본의 그 소위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엄청나죠. 결국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침략을 해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석유를 지원받다가 석유를 끊어버리니까 미국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일본 패망에 또 근거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